어머님, 또 오셨어요? 저희 집이 무슨 동네 경로당인 줄 아시나 봐요. 이거 5만 원 드릴 테니까 버스 타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제발 좀 그만 오세요.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서 10,000원권 지폐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을 쫓아내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안방에서 할머니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천천히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제 손엔 구겨진 5만 원이 쥐어져 있었고 등 뒤로 찬바람만 맴돌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바닥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40년을 일했고 남편 없이 아들 둘 키워냈고 15년 모은 적금을 며느리에게 선뜻 건넸던 제가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저는 우연히 며느리 휴대폰 화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였습니다. 제가 건넨 5천만 원이 5년째 친정으로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배신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산 아파트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명절장을 무엇부터 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냉장고 안 형광등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갈비는 시장에서 사야 싱싱하고 전 부칠 밀가루랑 달걀은 미리 넉넉히 사두고요. 손주들 좋아하는 약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냉장고 앞메모지를 세어보며 장볼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아들네 가족이 꼭 올 거라 기대하며 말이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서 진동이 울리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며느리의 첫마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씨 회사가 바빠서요. 애들도 감기 기운 있고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찬 공기가 계속 얼굴을 스쳤지만 문을 닫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밥은 먹고 가야지. 말끝이 떨렸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차 막히잖아요. 애들 힘들어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하듯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일산에서 며느리네 집까지는 차로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명절마다 똑같은 말만 돌아왔습니다. 차 막혀서요. 애들이 힘들어해서요. 바빠서요. 저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찬 공기가 차단됐습니다. 텅 빈 주방에 혼자 서 있으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제가 처음 서울 올라온 건 23, 시집 올 때였습니다. 충남 예산 시골에서 자란 저는 논두렁 냄새와 소 울음소리가 일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하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깨웠습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면 여름이 온 줄 알았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꽃향기에 흙먼지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품앗이로 모내기를 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논에서 모를 심을 때면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독대에 고추장 담그고 집신 삼으며 겨울을 나던 어머니 옆에서요. 짚을 엮는 어머니 손이 거칠고 빨랐던 게 기억납니다. 시집만 가면 편할 거야. 그렇게 철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어간 곳은 성북구 달동네 단칸방이었습니다. 언덕길을 헉헉거리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서 짐을 들고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 양은 냄비를 받쳐놓곤 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겨울밤이면 연탄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연탄재를 버리러 새벽길을 걸을 때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손이 시려서 연탄재 담은 양동이를 여러 번 바꿔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여줬으니까요. 조금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남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나이 33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다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부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 남편을 봤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8살, 둘째는 5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이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를 악물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밥은 굶기지 않는다.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컴컴한 새벽 거리를 걸어갈 때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생선 손질하고 좌판 앞에서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싱싱한 두부요. 막 만든 두부. 옆 아주머니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목이 쉬고 손이 시려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작업복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어 무거웠습니다.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져서 피가 맺혔습니다. 빨간 핏방울이 하얀 두부 위에 떨어질까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꽁꽁 감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150원짜리 국수 한 그릇으로 때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싸구려 국수였지만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오후 장사를 하고 저녁엔 공단 근처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튀김기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작은 붉은 점들이 팔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브라운관 TV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루가 끝나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조금만 더 버티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적금을 깨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한숨 쉬며 몸을 일으키고 파스를 붙이고 다시 나갔습니다. 엄마 때문에 대학은 포기 안 하게 해줄게.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지키려고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을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는 명절에 자식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낡아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몸을 기대자 쿠션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며느리 SNS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며느리의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 손주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배경이었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해요. 세상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엄마 사랑해요. 글 아래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십 개였습니다. 와 부러워요. 효녀 인증. 세미 언니 최고.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속부터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네 친정은 일산에서 3시간 거리 충주였습니다. 30분 거리 시댁은 차 막혀서 못 온다면서요. 2시간 거리 친정은 매주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 부모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 옆에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거미줄이 보였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걷어냈다,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화로 죄송해요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빨리 끊고 싶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SNS 속 환한 웃음이 대비됐습니다.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저렇게 밝게 웃는데요. 저한테는 왜 그렇게 차가운 걸까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백엔릿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인공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설마. 하지만 그 설마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으로 남았습니다. 씨앗처럼 작은 의심이었지만 언젠가 자라날 것 같았습니다. 제 생일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70평생 거창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전화라도 해주면 하루가 따뜻했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옆에 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옥분 고객님 택배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홍삼 캔디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3만 원짜리였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민수 세미올림.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글씨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챙겨줬네. 스스로를 위로하며 홍삼 캔디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왠지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시죠?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 받았어.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 한번 갈게요. 아들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며느리 SNS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올린 새 게시물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제주도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우리 엄마 생신 세상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엄마를 위해 제주도 효도 여행 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사진은 여러 장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명품 가방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평생 소원이었던 이 가방, 드디어 선물했어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세미 언니 진짜 효녀. 부럽다 이효심유유.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가방, 백화점 지나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격표에는 5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홍삼 캔디는 3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너무 비교하는 건가? 친정 부모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운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명절엔 우리 집에서 보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세미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대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일단 샘이 의견을 존중해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샘이 의견을 존중해야 해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요? 40년을 혼자 일하며 키운 엄마의 마음은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걸까요? 며칠 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잠깐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친구에게 뭔가 속삭이며 재빨리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번 명절에 간단하게라도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을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샘이가 진짜 힘들어해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스트레스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시댁이랑 명절 보내요?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샘이 말도 일리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사고방식.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0년을 시장 바닥에서 일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하고 겨울밤 연탄가스 마시며 아들 키운 게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건가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문득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친정 사업이 안 좋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대학 동기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샘이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그 친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 내 샘이 친정 쪽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쓰나 봐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사업이 몇 년 전에 크게 망했거든요. 빚도 많고요. 샘이가 매달 많이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많이 보낸다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들 월급만으로는 빠듯할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마쳤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속 화려한 선물들, 여행들,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제게는 그 어떤 말도 없었는지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작은 의심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무서운 진실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샘이가 더 예민했던 거구나. 처음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힘드시다면 며느리로서
마음이 편할 리 없을 테니까요.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울 때 주변에서 한 푼이라도 보태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막막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세미야, 얼굴 보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갈래?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요. 며느리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산 사과 한 봉지와 손주들 좋아하는 호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손주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호빵 사왔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 학원 가느라 바빠요. 그리고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 주세요. 며느리가 사과 봉지를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안에서 손주 민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웠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며느리가 안쪽을 향해 말하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안 돼요. 가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사과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형수가 요즘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형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둘째가 다독여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세미한테 왜 그러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세미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있어요. 자꾸 연락 없이 찾아오고 간섭하신다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손주들 보고 싶어서. 제가 변명하려 하자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세미도 친정 부모님 힘드시고 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 아닐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래, 내가 조심하자. 며느리 힘든 거 이해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미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명절엔 간단하게라도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 수 있을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세미가 친정 가야 한대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아들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친정 다녀온 뒤에라도 제 말을 자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명절에 시댁 가요?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그 말이 또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알았다. 저는 힘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혼자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갈비와 저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SNS를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네 가족이 친정에서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명절은 역시 친정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40년을 일해서 키운 아들이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보여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 며느리가 친정에 매달 돈을 보낸다는 이야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네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세미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오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세미야, 내 친정이 요즘 힘들다며?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들었는데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말하려 하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안일에 왜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이래서 요즘 시어머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간섭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세미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해명하려 하는데 며느리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달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우리 친정일 간섭하시고 돈 문제까지 캐묻고 그래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말하려 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샘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예전부터 그러셨잖아요. 자꾸 우리 일에 참견하시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잘못이고, 걱정해서 물어본 것도 잘못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시어머니인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안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옥분 씨, 요즘 며느리네 집에 자주 가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요즘 잘 안 가요. 저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분이 저번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오셔서 힘들다고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네 집에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손주 생일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라면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해요? 세미가 어머니 안부 궁금해하던데요. 아들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연락 안 하니까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괜찮다. 나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전화는 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병원 검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다가 검진이 끝난 뒤 며느리네 집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혹시 애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잠깐 들러봤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좀 쓰고 가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며느리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알림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200만 원 송금 완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적금 잔액 400만 원.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적금? 5년 전 제가 며느리에게 건넨 5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 쓰라고 했던 그 돈이요. 그 돈이 시어머니 적금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 통장에 남아 있었고 지금까지 친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서운함, 차가운 대우, 명절마다 거절당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절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친정을 도우면서 저를 내쳤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며느리네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글자가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시어머니 적금 잔액 4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가웠지만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며느리네 집 방향제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첫 돌잔치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빛을 쏟아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며느리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죠. 저는 제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떠난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손주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웃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세미야, 이거 받아라. 무거운 봉투였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15년 모은 거다. 5천만 원 들었어. 너희 살림에 보태 쓰거라. 저는 며느리 손에 봉투를 꼭 쥐어줬습니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아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힘들 때 쓰거라.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며느리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를요. 돌잔치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한번 해볼까 해요.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사업?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작은 거 시작해 보려고요.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준 뒤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번에 민준이 돌잔치 때 세미한테 적금 다 줬단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엄마. 그럼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세미야,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내가 준 돈 좀 보태줄 수 있니?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알아서
아들을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 이야기는 그 뒤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SNS에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 사진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매달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효도 여행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왔어요. 부모님께 명품 가방 선물 평생 고생하신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 건강검진 다녀왔어요. 효도는 지금 해야죠. 사진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참 효녀네. 친정 부모님 잘 모시는구나.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은 채로 눈을 떴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친정 효도는 제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15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허리 굽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하고 겨울밤 동태손이 터지도록 일해서 모은 그 돈으로요. 손주 돌잔치 때 힘들 때 쓰라고 건넨 그 돈이 시어머니 적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5년째 친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차 막혀서 못 가요라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30분 거리를 차 막힌다며 오지 않으면서 이 시간 거리 친정은 매주 다녔던 거였습니다. 제 생일엔 3만 원짜리 홍삼 캔디를 보내면서 친정 어머니 생일엔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던 거였습니다. 요즘 누가 시댁이랑 명절 보내요?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그 말도 떠올랐습니다. 저를 옛날 사람 취급하면서 제 돈으로 친정 부모 모시고 다닌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지? 돈줄이었습니까?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ATM기였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 곳곳에 제가 사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들 장난감, 김치 냉장고, 거실 커튼까지 하나하나가 제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굳어진 눈빛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예전에 며느리에게 돈 줄 때 은행에서 받았던 통장 사본이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낡은 파일 속에서 서류를 찾았습니다. 적금 해지 영수증이었습니다. 5천만 원. 수령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며느리 휴대폰 화면도 기억나는 대로 메모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200만 원 송금 완료 메모 시어머니 적금.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시장, 공단 식당, 분식집 설거지.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그 세월들이요. 그 모든 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일이었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멈췄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이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작은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적금. 그 네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다시 걷어냈습니다.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바로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쌩쌩거리는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외롭고 초라한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자꾸만 제 자신을 탓하게 됐습니다. 40년을 일하며 아들 둘 키웠고 남편 없이 혼자 버텨왔고 손주들 돌보며 며느리 돕느라 애썼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굳은 살이 베인 손등이 뺨을 스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손질하고 분식집에서 설거지하며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일했는데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며느리와 싸워야 할까요? 아들에게 따져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정신은 또렷해졌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우유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통화하고 나서 계속 걱정돼서요.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괜찮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울으셨어요? 둘째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형수한테 완전히 당한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둘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며느리네 집에서 본 휴대폰 화면, 시어머니 적금이라는 글자, 5년 동안 제 돈이 친정으로 빠져나간 사실까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둘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둘째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한테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봐 무섭고. 제가 말하자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참는 거요. 엄마 돈, 엄마 마음 좀 챙기고 사세요. 형이고 형수고 이제 신경 끄세요.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망설이자 둘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 위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 말이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형한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둘째가 다독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하지만 소리 지르고 싸우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복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동이체 해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자동이체가 3건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가는 생활비 50만 원, 손주 학원비 30만 원, 그리고 용돈 20만 원이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다 해지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손주 학원비까지 끊는다는 게요. 전부 다 해지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전부 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을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쓰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일상을 보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그림 교실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수채화 물감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물감 냄새였습니다. 선생님이 붙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주시고요. 종이에 가볍게 터치하듯이 그리시면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흰 도화지 위에 파란색 물감을 찍었습니다. 물감이 종이에 번져나갔습니다. 예쁜 하늘색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얼마 만에 미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보낼 거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야. 너희는 이제 알아서 해라.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내가 정말 모르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직접 이야기하자.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되세요? 너무 급한 일인데요.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다른 사람 알아봐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소중한 거야. 이제는 내 인생 좀 살고 싶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러세요? 너무 서운한데요. 며느리가 억울한 척 말했습니다. 서운한 건 내가 더 서운하다. 그만 끊는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 펜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며느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들은 제 편을 들어줄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활비 자동이체를 끊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문화센터 그림 교실에 갔습니다. 수채화 물감을 섞는 냄새가 좋았습니다. 붓끝에 물을 묻혀 도화지에 색을 입힐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옥분 씨, 색감이 참 좋으시네요. 계속하시면 정말 잘 그리실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칭찬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 민준이랑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며느리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안 되겠구나. 나도 약속이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다른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요.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나는 안 되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반찬통들이었습니다. 빈 반찬통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치랑 된장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그 메모지를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반찬통도 그대로 현관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안 해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제가 반찬을 해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그 기대를 저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통 두고 갔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문자 못 보셨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봤는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반찬 안 해주세요? 애들 먹을 게 없다고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힘들구나. 직접 해 먹어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며느리 반찬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따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하다고요? 40년을 일하며 번 돈을 시어머니 적금으로 쓰면서 무슨 당연함을 말하는 겁니까? 세미야, 당연한 건 없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라.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지.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형이랑 형수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둘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길 갈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둘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둘째는 제 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와 지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그 반가움을 식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들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나도 나갈 때가 있어. 저는 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거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안 보내시고, 반찬도 안 해주시고, 손주도 안 봐주시고, 며느리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내가 정말 모르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생각해봐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님, 이래서 요즘 시어머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며느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가족 생각은 안 하시고.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준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주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샘이야, 소리 지르지 말고 그만 가거라. 애들 무서워하잖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참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가 아이들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안녕.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세미가 우시면서 들어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내 아내한테 직접 물어봐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변하신 것 같아요. 세미가 상처받았다고 울고 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변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옥분 씨, 요즘 며느리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저번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대요. 손주도 안 봐주시고 반찬도 안 해주시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냐고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시면 건강 챙기셔야죠.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하세요. 아주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은 거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태도가 변하셔서 무섭기까지 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걱정돼요. 글 아래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언니,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요.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치매였어요. 힘내세요, 언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가는 거짓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둘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첫 마디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가 SNS에 이상한 글 올린 거 봤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그러던데요. 둘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도 봤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한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둘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저는 둘째를 말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둘째가 답답해했습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때요? 둘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째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괜찮다. 엄마 걱정 말거라. 저는 둘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둘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폭풍 전야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곧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느리와의 정면 대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챙길란다. 며느리가 SNS에 글을 올린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도 문화센터 그림 교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 기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옥부님 맞으시죠? 택배 왔어요. 손에 든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녹음기 한 대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증거 남기세요. 형수가 또 이상한 말하면 녹음하시고요. 제가 법률 상담도 알아봤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둘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필요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방 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뒤에 아들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생활비도 안 보내시고, 반찬도 안 해주시고, 손주도 안 봐주시고,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냐?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눈에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세미가 요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치매 환자 취급받을까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걱정돼서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걱정? 내가 SNS에 올린 글 다 봤다.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민준이 돌잔치 때 기억나니?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어머님께서 큰 돈을 주셨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5천만 원이었다. 내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돈 지금 어디 있니?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생활비로 다 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활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애들 키우느라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요. 며느리가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휴대폰 화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200만 원 송금 완료 메모 시어머니 적금 잔액 400만 원. 은행 알림 문자 화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아들 민수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미야, 내가 준 5천만 원을 시어머니 적금이라고 불렀구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돈으로 내 친정에 매달 돈을 보냈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친정이 너무 힘들어서요. 사업 망하고 빚도 많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미야, 그럼 엄마한테 받은 돈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보낸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미야, 내 친정이 힘든 건 이해한다.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 돈을 몰래 쓸 이유가 되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명절마다 30분 거리를 차 막혀서 못 온다고 했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거리 친정은 매주 갔더구나. 내 돈으로. 마지막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울긋불긋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딸인데 부모님이 힘들면 도와야죠.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니? 나도 민수 엄마고 민준이랑 지우 할머니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생일엔 3만 원짜리 홍삼 캔디 보내면서 내 친정 어머니 생일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지.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반박했습니다. 내 돈?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내가 준 5천만 원 아니냐?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세미야, 그럼 우리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왜 안 도와준 거야? 아들이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그건 그때 이미 친정에 보낸 뒤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준이 돌잔치 바로 다음 주였잖아. 내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이미 돈 다 줬다고 하셨고 난 다른 방법 찾느라 고생했어.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대꾸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더 급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미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SNS에 올린 글들, 효도 여행, 효도 선물, 그게 다 내 돈으로 한 거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상하다고 소문냈지. 며느리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걱정돼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내 돈 쓴 게 들킬까봐 겁났던 거잖아. 그래서 나를 미리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미야, 너는 내 친정만 챙겨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챙기며 살란다. 그 말과 함께 저는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은행 적금 해지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게 증거다. 내가 5년 전에 5천만 원을 찾은 기록이야. 서류를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지원도 없다. 반찬도 안 해준다. 손주 돌봄도 안 한다. 하나씩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이미 5년 동안 날 속였잖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흐느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문화센터에 나갔습니다. 그림 교실 선생님이 제 작품을 보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옥분 씨, 색감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다음 달 전시회에 출품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평생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제가요? 아직 멀었는데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거품이 입술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형수랑 완전히 정리하셨다면서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형수랑 싸우고.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형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둘째가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하구나.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네 집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며느리네 집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뒤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며느리 친정 이야기를 해줬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요즘 새미집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지원을 끊으시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받았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에 보내던 돈도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자주 싸운대요. 세미가 친정 돈 보낸 거 알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세미가 어머님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 하던데 연락은 안 되나 봐요. 친구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말을 흐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알아보던 전세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8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계약하시겠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예요? 짐이 이렇게 적어요? 둘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림 도구들,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과거도 함께 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 간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왜 말도 안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말할 필요 없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세미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희를 용서 못하는 게 아니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서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거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에는 작은 식탁 하나, 거실에는 소파와 TV, 방에는 침대와 옷장, 그리고 창가에는 그림 그릴 수 있는 작은 책상.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둘째가 치킨을 사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새 출발. 둘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저는 둘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행복하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걷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옥분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공원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 냄새, 낙엽 냄새, 가을 바람의 냄새,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샘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애원했습니다. 샘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라. 서로 기대하지 말고. 며느리가 한참 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끝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바닷가 풍경을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노을 지는 하늘. 그 그림 앞에 서서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관람객들이 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그림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림 그린 분이 마음이 편안하신가 봐요. 다른 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두부 한 모.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살 거야.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쌉싸름한 맛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더 이상 자신을 희생만 하는 사람으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70년을 살고 나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